주주 토론방에서 진짜 경영진 당장 물러나라, 막 상장 폐지해라 이런 절망적인 원성이 가득했던 주식이 있었잖아요. 네,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었죠. 근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막 외국인이랑 기관이 융단 폭격하듯이 매수를 하면서 장중에 거의 30%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한국 주식 틈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극적이긴 합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틱한 반전의 주인공이죠. 바로 서울 반도체, 종목 코드 0, 넷, 6, 8, 9, 0.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나 일시적인 쏠림이 아니라 기업 펀더멘탈의 본질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던 일만 LED 조명 회사가 어떻게 막 애플의 러브콜을 받고 심지어 그 깐깐하다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지원금까지 끌어내는 첨단 광반도체 기업으로 환골탈퇴했는지 오늘 그 이면을 추적해 볼 텐데요. 시장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퍼즐로 자리 잡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그 기나긴 암흑기를 뚫고 나왔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불과 작년이죠. 2024년 4분기까지만 해도 상황이 진짜 참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IT 기기 수요가 얼어붙고 일반 조명 시장도 침체되면서 영업 손실을 피하지 못했었죠. 증권가에서도 막 목표 주가를 10,000원대 초반으로 깎아내리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그 한물간 아이돌이 과거 영광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씁쓸한 느낌이었어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나 일반 조명 쪽은 이미 오래전에 중국발 치킨 게임의 한복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물량 공세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덩치를 키워서 밀어붙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 앞에서 기존의 전략으로는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발표된 2024년 4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정말 반전의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잘 나왔길래요? 일단 매출은 5,8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매출의 질입니다. 순이익이 무려 450억 원을 기록하면서 42%나 폭증했어요. 와, 42%요? 네. 게다가 매출 총 이익률도 24%대에서 28.5%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니 근데 매출이 15% 늘었는데 순이익이 42% 폭증했다는 건 이거는 단순히 전구를 더 많이 팔아서 낼 수 있는 실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박리담회로 밀어내기를 한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인데 그 변화의 중심에 최근 3개월간 시장을 뒤흔든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는 거죠. 뭔가 강력한 한 방이 타진 것 같은데요. 네. 회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는 결정적 증거 두 가지가 최근 연달아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플과의 연간 2억 달러 규모의 빅딜입니다. 연간 2억 달러면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의 강력한 경쟁사인 니치아를 꺾고 아이폰 18 시리즈의 페이스 아이디 구동을 위한 핵심 부품인 빅셀을 공급하기로 한 거죠. 잠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조명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아이폰의 안면 인식 센서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그 소식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타이어나 만들던 고무 회사가 자율주행차의 핵심 라이다 센서를 독점 공급하는 수준의 도약 아닙니까? 빛을 비추는 거랑 얼굴 인식하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완전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빅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빅셀은 수직 캐비티 표면 광방출 레이저의 약자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조명은 빛을 공간 전체로 넓게 퍼뜨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방을 환하게 밝혀야 하니까요. 반면에 빅셀은 빛을 아주 미세한 점 형태로 수직으로 강하게 쏘아 올리는 초정밀 광반도체입니다. 아, 점 형태로요? 아이폰 페이스 아이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수만 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적외선 레이저 점들을 사용자의 얼굴에 투사하는 거죠. 일종의 그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얼굴에 확 덮어 씌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점들을 쏘아서 얼굴의 코끝이나 눈가, 턱선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각각 측정합니다. 와, 그래서 평면인 2D 사진을 들이대면 잠금이 안 풀리는 거군요. 그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얼굴 굴곡을 막 3D 지형도처럼 완벽하게 읽어내는 거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3차원 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오류 없이 매핑하려면 빛을 컨트롤하는 나노 단위의 정밀도가 필수적인데요. 기술력이 엄청나야겠네요. 네, 이 회사가 과거 10수년 동안 매출의 10%라는 막대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으면서 단순히 조명 기술을 넘어 데이터를 읽고 센싱하는 3D 광반도체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려둔 겁니다. 그 결과물이 결국 애플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거고요. 와, 뒤에서 아주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네요. 날카로운 광 반도체라는 무기를요. 그럼 애플 빅딜에 이어서 두 번째 모멘텀은 뭔가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파급력이 크던데요. 두 번째는 바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칩스법에 따른 지원금 수혜입니다. 텍사스의 마이크로 LED랑 빅셀 생산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가 무려 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7,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죠. 아니, 그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하겠다고 만든 그 깡깡한 법안 말이죠. 막 인텔이나 TSMC, 삼성전자 같은 거대 반도체 팹 기업들이 조 단위로 받는 건 봤어도 한국의 LED 부품 회사가 이 보조금을 따냈다는 건 되게 이례적이네요. 아주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지을 돈 보태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의미가 훨씬 큰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을 좀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미국의 명확한 전략적 의도가 보입니다. 빅셀이나 마이크로 LED는 단순히 스마트폰 부품을 넘어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광통신 모듈, 국방, 항공우주 산업, 차세대 AR, VR 기기에 다 들어가는 필수 핵심 소자거든요. 아, 완전 미래 산업의 핵심이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광반도체 밸류체인을 중국 기업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의 구형 기술에만 기대기도 불안했던 거죠. 결국 미국 상무부가 이 회사를 자국 첨단 산업 공급망에 없어서는 안 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공식 인증을 끝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이 회사를 전구파는 회사가 아니라 애플의 3D 센싱 파트너이자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일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게 된 거네요. 흔히 말하는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한 거군요. 네, 기업의 정체성과 가치평가 기준 자체가 재설정된 겁니다. 최근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논리도 바로 이런 프리미엄을 반영한 거고요. 아, 퍼즐이 쌍사쳐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나 특수조명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니체아 화학공업이 넘을 수 없는 철옹성처럼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일본이 원래 소재나 부품 쪽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산을 넘고 미국과 애플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 회사가 구축해놓은 어마어마한 특허 생태계와 독보적인 폼팩터 혁신이 있습니다. 아까 매출의 10%를 R&D에 썼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무려 18,000여 개의 특허 방패라고 들었어요. 네, 정말 지독하게 기술에 투자했죠. 경쟁사들이 막 소송 걸어오면 적당히 합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100건 이상 특허 침해 소송 이기고 경쟁사 제품 판매 금지나 리콜까지 다 이끌어냈잖아요. 네, 그 특허 전쟁 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많은 특허 중에서도 지금 회사를 세계 위리로 끌어올린 가장 결정적인 기술은 뭔가요? 단연코 Y값 기술입니다. 기존의 LED 패키징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광하는 칩을 기판에 얹고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미세한 금선을 연결한 다음 그 위를 보호하고 빛을 모으기 위해 플라스틱 렌즈를 씌웁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는 그 LED 구조네요. 비유하자면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했던 과거의 유선전화기 같은 구조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선이 끊어질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렌즈와 선 때문에 빛 손실과 열 발생이 컸습니다. 아, 그럼 Y캅은 그 유선전화기의 선을 아예 뽑아버린 건가요? 네, Y캅은 세계 최초로 금선과 패키지, 렌즈를 모조리 없애버린 노와이어 기술입니다. 칩 자체를 기판에 직접 실장해버리는 구조혁명을 이뤄낸 거죠. 선이 없으니 마치 무선 와이파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설계의 자유도가 무한정 넓어졌습니다. 중간에 거치는 게 없으니까 칩 크기는 진짜 획기적으로 작아지고 막고 있는 렌즈도 없으니까 열 배출도 엄청 수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열이 잘 빠진다는 건 곧 더 강한 전류를 흘려서 압도적으로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크기는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효율과 밝기는 극대화되고 복잡한 공정이 다 사라지니까 원가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이 압도적인 하드웨어 우위 덕분에 영원한 1위일 줄 알았던
일본 니치아를 꺾을 수 있었던 거죠. 선이 없어서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최근 디스플레이 업계 판을 뒤흔들고 있는 마이크로 LED 시장이랑 딱 직결이 되네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화면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마이크로 LED를 만들려면 막 모래알보다 작은 초소형 LED 칩을 수백만 개나 촘촘하게 박아야 하니까 Y값처럼 작고 선이 없는 기술이 필수적이겠어요. 네, 그래서 최근 발표된 2026년 1분기 옴디아 데이터에서 시장을 경악하게 만든 수치가 나왔죠. 이 회사의 마이크로 LED 출하량이 120만 대를 돌파하면서 무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문 출하량을 20%나 앞질렀습니다.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생태계의 완전 절대 권력인 삼성을 출하량에서 부품사가 이겼다고요? 이거는 단순히 뭐 분기 실적이 좋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네, 산업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신호죠.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시장은 거대한 패널을 조립해내는 대기업들이 생태계 정점에서 부품사들을 막 쥐락펴락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미니 LED까지는 기존 LCD의 백라이트를 개선하는 수준이었지만 마이크로 LED는 칩 자체가 디스플레이의 본줄이거든요. 아, 칩 자체가 화면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원천 소자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완제품의 품질과 원가를 통제하게 되는 구조적인 권력 이동이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딴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TV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중국의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기업들이 미니 LED 기술을 아주 빠르게 흡수해서 거의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펴고 있어요. 네,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죠. 이 무서운 중국발 치킨 게임 때문에 삼성, LG도 되게 고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는 중국의 추격에서 안전한가요? 미니 LED랑 마이크로 LED는 분명 다르지만 소비자들이 그냥 저렴한 중국산 미니 LED TV에 만족해버리면 프리미엄 시장 자체가 안 크는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과거 이 회사가 직면했던 딜레마였고 체질 개선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중국이 쉽게 복제해낼 수 있는 중저가 미니 LED TV 시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대신 진입장벽이 아득히 높은 두 개의 새로운 성벽을 쌓은 겁니다. 아, 아예 전장을 바꾼 거군요. 그 성벽이 뭔가요?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초격차 마이크로 LED 시장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자동차 전장 사업입니다. 아, 중국산 저가 부품이 쉽게 뚫고 들어오기 힘든 사람 안전이랑 직결된 아주 가혹한 환경으로 전장을 옮겼네요. 자동차는 진짜 조금만 결합이 생겨도 리콜 사태 터지니까 무조건 싼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헤드램프는 엔진 진동,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온도, 강한 직사광선 등 스마트폰이나 TV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혹한 환경을 버텨야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한여름 차 안은 찜통이잖아요. 네, 여기서 Y캅 기술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죠. 만약 기존처럼 금선이 연결된 LED를 자동차에 쓴다면 지속적인 진동에 선이 끊어져서 조명이 나가버릴 위험이 큽니다. 아, 요철 한번 쾅 밟았는데 헤드램프 꺼지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Y캅은 선 자체가 없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극한의 진동 환경에서도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차 안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니까 밝기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Y캅이 적용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무려 1200니트의 압도적인 밝기를 구현합니다. 전력 소모도 적어서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효율도 좋네요. 게다가 현재 고급차에 주로 쓰이는 OLED 패널과 비교하면 경제성 면에서 가격이 25%나 저렴합니다. 와,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튼튼해서 불량 안 나지, 밝고 효율 좋은데 심지어 OLED보다 원가까지 싸니까요. 네, 그 결과 GM, 현대차 등 글로벌 탑지어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거 TV 백라이트나 일반 조명에 기대던 매출 구조가 이제는 진입장벽이 높고 마진이 좋은 자동차 전장용 LED 쪽으로 무려 35%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기차랑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전체가 거대한 디스플레이이자 조명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핵심 인프라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블루오션을 제대로 선점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가 기술을 대하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최근 SBS 방송에서도 소개된 썬라이크 기술 말이에요. 네, 썬라이크 기술은 이 회사가 단순히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부품을 넘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빛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맞아요. 기존 인공 조명이 내뿜는 강한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억제해서 막 수면질 떨어뜨리고 눈 나빠지게 한다는 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썬라이크는 태양광 스펙트럼, 즉 자연이 내는 빛의 파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내서 블루라이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빛의 효율이나 원가 절감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인간 생체 리듬이랑 집중력, 눈 건강까지 고려해서 자연의 빛을 복제해낸다는 그 R&D 철학이 결국 1만 8천 개의 특허를 만들어낸 뚝심 아닐까 싶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는 만큼 장밋빛 전망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도 냉정하게 짚어봐야겠죠. 아까 미국 정부 반도체법 보조금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체 매출의 약 30%가량이 중국 IT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험악하게 촉화된다면 이거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되는 거 아닐까요? 텍사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도 전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뼈아픈 리스크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강화돼서 주요 고객사들의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있다면 단기적인 실적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군요. 애플과의 빅딜이나 미국 내 생산 거점 확보도 결국 이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만 완전히 다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기술적인 난관도 무시할 수 없죠. 아까 삼성을 제쳤다는 그 마이크로 LED, 그게 만들기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LED 양산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수율입니다. 아, 불량품 없이 완제품 뽑아내는 비율이요? 네,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수백만 개의 칩을 결함 없이 완벽하게 기판에 옮겨 심는 전사 과정이 워낙 정밀해서 수율을 안정화하기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수율이 80%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생산할수록 원가 손실이 나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많이 팔아도 적자가 날 수 있다는 거네요? 출하량 자체에서는 선두로 치고 나갔지만 대량 양산 국면에서 이 수율의 문턱을 안정적으로 넘어서지 못한다면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넘어야 할 허들도 아득히 높네요. 사실 작년에 주가랑 실적이 막 바닥을 칠 때 주주 토론방에서 이정훈 대표를 향한 원성에 극에 달했잖아요. 네, 회사의 존망이 흔들리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때 대표 본인이 직접 실적 발표회에서 실적 개선 못하면 내 발로 불명예 퇴진하겠다고 배수해진을 치면서 배당까지 토기했던 그 절박함이 생각납니다. 오너가 자기 목을 내놓고 회사를 살리겠다고 매달린 그 처절한 체질 개선이 결국 이번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낸 거네요. 과거의 유산에 얽매이지 않고 뼈를 깎아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한 기업만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죠.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험난했던 여정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한때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치려 무너져가는 줄 알았던 조명회사가 그 암흑기 속에서도 R&D 끈을 놓지 않고 1만 8천 개의 특허 광패를 쌓아 올렸습니다. 엄청난 집념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자유주행차의 눈을 밝히고 아이폰의 앞면을 인식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생태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첨단 광반도체 기업으로 부활을 했죠. 물론 투자자로서 오늘 짚어드린 지정학적 리스크나 양산 수율 같은 과제들은 끈질기게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좀 도발적이고 신선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러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권력 정점에는 늘 패널을 큼직하게 찍어내고 완제품을 조립하는 거대 대기업들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부품사는 그저 주문에 맞춰 납품이나 하는 수동적인 위치라고 여겼죠. 대중적인 인식에 보통 그렇죠. 하지만 마이크로 LED 출하량에서 핵심 소자 부품사인 이 회사가 거대 패널 제조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오늘의 데이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열릴 AR, VR, 스마트 글라스와 초소형 디스플레이 시대에 화면을 크게 만드는 조립 능력보다 아주 미세한 단위에서 빛과 열을 통제하는 원천 소자 특허를 꽉 쥔 자가 생체계 롤을 정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산업의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네요. 네, 어쩌면 패널을 조립하는 대기업을 넘어 빛의 근원을 통제하는 이 부품 회사가 다가올 미래 디스플레이 생태계의 숨은 지배자, 진정한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품사에서 산업 생태계의 룰메이커로.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권력 이동의 시그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주말 동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뷰를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